네,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최저임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거예요. 두 가지 요구를 했죠.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드니까 그걸 개선해달라는 것과 최저임금을 이제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게 최저임금제이기 때문에 이걸 차등 적용하게 되면 원래의 취지가 훼손된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가능성은 없는 얘기처럼 거론되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이제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검토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산업별 차등 적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떤 밴드, 범위를 정해놓고 지방이 결정하게 하는 그런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거론하면서 이 차등 적용 문제가 이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렇죠. 네.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여권 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조금 갈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현실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정치권은 아무래도 이제 이상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게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정치권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결속력이 강한 노동계라는 이제 이해 집단의 시각을 또 많이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차이도 좀 있고 그런 이해 집단의 목소리라는 차원에서도 정부와 이 정치권의 목소리는 범여권 내에서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계와 노동계에도 사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88년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번처럼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강렬한 그 토론의 대상이 된 적이 없거든요. 일종의 정쟁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쟁점이 언론에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차등 적용할 거냐. 원래 이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건 산업별,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능력 같은 걸 이제 보고서 이걸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정부에서도 검토가 있는 건 지역별이죠. 근데 이 지역별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글쎄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비수도권 차별 문제 있잖아요. 실제로 노동력이 서울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의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연방 기준이 있고요. 연방 기준은 7.25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시급 8,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넘겨야 됩니다. 모든 주와 도시가. 그런데 얼마나 넘길 거냐는 주마다 달라요. 주에서 입법하는 거니까. 근데 특히 그 진보적인 도시일수록 최저임금이 높아요. 시애틀에서 시작된 게 이제 2020년까지 시급 1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시애틀, 뉴욕, LA 같은 데가 이 법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별로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도 지역별로 만약에 그런 차등 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그런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든가 지역별 격차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경우는 지역과 산업별 차등 적용을 절충하는 선에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정부 안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연령이나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이제 방안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하는 거고, 뭐 다른 해외에도 다른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의외로 이제 선진국들이 차등 적용을 많이 하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처럼 돼 있는데 뭐 일본, 캐나다 같은 데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지역별 차등이고요. 아까 미국 말씀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가 이제 산업별로 이제 규모라든가 능력에 따라 사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는 연령대, 숙련도 예를 들어 숙련공이냐 비숙련공이냐에 예, 따라 예. 사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한 그 기준을 가지고 차등 적용들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저 7.25달러에서 15달러까지 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밴드가 형성됐거든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밴드를 주고서 지방이 결정하게 하겠다 이런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방식의 절충적인 밴드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네,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미리 읽기. 집안일은 시급 얼마짜리일까? 네,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네. 처음이라고요. 국가 공인 통계로는 처음입니다. 네. 이게 이 가사 노동 자체가 무급이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유산 상속, 이혼 이럴 때 과연 가사 노동을 얼마로 칠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예. 정부에서 어쨌든 내놨고 그게 기준이 될 겁니다. 다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내놓은 이유는 이걸 토대로 해서 소득 통계를 보완하고 복지 정책 같은 데서 기반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도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게 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2014년을 기준으로 가사노동 가치가 연간 약 361조 원이고 이걸 1인당으로 환산하면 71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사노동이라는 게 뭐 빨래도 있고 뭐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환산한 건지 궁금해요. 예, 그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자기가 하는 거 뭐 자녀를 돌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베이비시터의 서비스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환산해서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가사 노동 시간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체 노동의 비용을 곱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엄밀하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기회 비용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그 소득 통계 공식적으로 잡아넣는 건 아니고 일종의 네. 가상 통계인데 위성 통계라고 하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다. 그리고 그 추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나온 게 2014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고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금액이 네. 나온 겁니다. 그 또 한 700만 가지 원대. 눈에 좀 띄는 게 네. 남성의 물론 가사 노동 비중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성이 3배나 높거든요. 남성이 잘 못하잖아요. 똑같은 설거지 예. 시켜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그 3.1배더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남성은 347만 원이고 여성은 1,077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래도 남성의 가사노동 비중이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여성의 비중이 좀 줄고 있으니까요. 75.5%까지 떨어졌더군요. 계속 낮아진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손을 보태고 있다. 어줍지 않고 서툴지만 손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시급은 아까 시급이 얼마인지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 계산해봤더니 제가 시간하고 1,56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최저임금제로 환산을 해보면 한 2배 정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뭐 전처럼 법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시당했다거나 혹은 평가절하됐다 이런 건 아니다. 다만 그래도 여성계 쪽에서는 그래봐야 월급으로 치면 이게 뭐 59만 원, 예. 6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그보다 더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논란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미리 읽기 짚어볼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회장님은 웃고 운응 중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웃는 회장님도 있고 지금 우는 회장님도 그렇습니다. 있나 봅니다. 예. 예. 웃는 회장님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가 완전히 갈렸어요. 이해 득실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17조 5천억 원인데 시장을 약간 놀래킬 정도로 이제 사상 네. 최고였고요. 4분기 연속 10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예. 물론 이제 삼성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만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식 초청을 받고 가서 국왕을 접견한다 이런 소식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오너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3심인 대법원 상고심이 아직 안 열렸거든요. 남아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도 회사 주가가 제자리였던 이유가 그건데요. 특히 이제 뇌물에 대한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심의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우디 국왕 초청과 접견 얘기라든가 사상 최대 실적 같은 행보들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걸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제 분석이고요.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오고 나서 3월에도 미래 먹거리 AI를 쫓아서 해외 출장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참 영악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죠. 예. 그런가 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오늘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웃는 쪽이죠. 8개월 만에 오늘 9시 조금 지나서 서울 롯데 월드타워 18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했더군요. 기자들한테는 뭐 입을 열지는 않았는데 네네. 상당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어요. 가장 큰 숙제는 사실은 형제 간의 분쟁 와중에 아주 복잡다단한 한일 간의 그 지배 구조가 밝혀졌고 그때 신동빈 회장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계열사들을 정리해서 지주사 체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1년 전에 롯데 지주라는 걸 발족시켰고 이제 1년 안에 이 지주사 체제로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게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롯데 호텔 상장뿐만 아니라 뭐 금융 계열사 떼어내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업 구조 개편이 가장 큰 문제겠고 또 하나는 대형 투자를 진행하다가 멈춘 게 있어요. 4조 원짜리 인도네시아의 이제 유화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 할인점 사업하다가 이제 철수했잖아요. 예. 이게 손해도 컸고 뭐 손해액을 두고 논란도 많았고 형제 분쟁이 여기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구조조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일본의 롯데홀딩스의 전문 경영인 일본인들이 쥐게 돼 버렸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굳건하게 신동빈 회장을 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도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4대 그룹들 같은 경우엔 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예. 롯데는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는 그것도 해야 되는 처지여서 바빠도 그냥 바쁜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신동빈 회장도 이번이 2심 선고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최종심도 남아 있어서 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울었던 회장, 울고 있는 회장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한 갑질은 아니고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혐의는 16억에 대한 배임 혐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돈과 사람을 사적인 집안일에 갖다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송치가 된 건데요.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워낙 그 한진 같은 경우 오래된 일이어서 기업과 가정을 구분 못하는 게 이게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빈번한데 한진은 유독 더 심해서 과연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진 측에서는 그 돈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 돌려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문제가 된 돈 돌려주는 거는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양호 회장의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그룹에서는 큰 관심사 또 재계에서도 큰 관심사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리 읽기 재계 총수들의 엇갈린 희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안녕히 계십시오. 들었습니다.